욕망의 과학자 유연한 사고의 힘. 새로운 영양소. 과학 지식은 논란과 의혹에 자극받으며 비연속적으로 발전한다. 크로스레드 스트로스. 영양소 아주 소량의 세계. 단 한 명의 탁월한 연구자가 비타민을 발견한 순간은 없었다. 그 누구도 그 공로를 독차지할 자격은 없다. 비타민 연구는 점진적으로 진보하다가 간간히 중단되었으며 뜻밖의 행운과 잘못된 방향 전환이 간간히 감하여 일어났다. 일부 연구자는 실이 뒤떨어진 부적절한 질병 모델로 자신의 눈을 가렸다. 하지만 침샘과 행운 덕분에 우리는 오늘날 당연하게 여기는 개념, 즉 음식에 아주 미량만이 존재하는 영양소가 건강에 필수적이라는 개념을 궁극적으로 깨닫게 되었다. 인간의 영양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는 1815년 프랑스 할리먼이 증가하는 도시 빈곤층을 구제할 방안을 찾기 위해 젤라틴 위원회를 조직하면서 시작되었다. 젤라틴 위원회는 에너지를 공급하기에 충분한 열량과 신체 조직을 구성하는 단백질, 오직 두 가지 필수 영양소만 존재한다고 믿었다. 이 믿음이 사실이라면 가난한 사람들은 열량 공급원인 빵과 다른 단백질 공급원만 섭취해도 근근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위원회는 젤라틴이 저렴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작용하기를 바랐다. 젤라틴은 결합 조직으로 구성된 동물의 일부분, 이를테면 피부, 힘줄, 발굽, 뼈를 물이나 약한 산성물질이 넣고 가열하면 얻을 수가 있다. 결합 조직은 가열하면 외부로 콜라겐 단백질이 빠져나와서 섭취 시에 소화하기가 쉬워진다. 젤라틴 위원회는 도축장에서 부유층이 먹을 고기를 생산한 뒤에 남은 내장에서 젤라틴을 얻어서 빈곤층에게 공급하려고 했다. 젤라틴 위원회 의장이자 저명한 생리학자인 프랑스와 마장디는 1816년부터 41년까지 1년의 획기적인 실험을 수행했다. 마장디는 개에게 설탕을 먹이다가 빵 또는 젤라틴만 먹이거나 또 빵과 젤라틴을 먹이는 등 식단을 제한했다. 개들은 제한된 식단 내에서 원하는 만큼 먹이를 먹으려도 모두 살이 빠지다가 죽었다. 이런 위원회의 예상이 틀렸다는 것, 즉 빵과 젤라틴만으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함을 의미했으므로 놀라운 동시에 실망스러웠다. 마장리는 빈곤층을 구제할 값싼 방법을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두 가지 혁신을 이루며 비타민 발견을 향한 길을 열었다. 첫째, 동물을 인간 생리의 모델로 삼았다. 마장디는 영양된 생명의 필수적인 과정이 모든 포유류에게 유사하게 일어난다고 가정했다. 과거 연구자들은 축산학을 연구할 때만 동물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예컨대 옥수수만 먹인 젖소와 보리만 먹인 젖소의 우유 생산량을 비교했다. 그런데 젤라틴 위원회는 농장 동물이 아닌 인간의 영양을 이해하려 했다. 둘째로 마장디는 단순화된 식단을 실험에 활용했다. 개에게 곡물이나 고기 같은 자연식품을 먹이는 대신에 정제된 설탕과 젤라틴을 먹였다. 동물 실험은 주로 독일에서 화학과 더불어서 발전하며 식품의 구성 성분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연구자는 동물 실험에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영양 성분을 검증했다. 젤라틴 위원회는 빈곤층 구제에 실패했지만 영양소의 최소 필요 섭취량을 정하기 위한 일련의 연구에 돌입했다. 실험은 기본적으로 간단했다. 정제된 음식 성분을 동물 그룹에 먹이고 동물의 체중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동물의 건강 전반을 관찰하고 동물이 얼마나 오래 사는지 지켜보았다. 실험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수많은 세부 조건이 있었다. 동물은 정말 먹이를 먹었을까? 아니면 먹이가 맛이 없어서 굶었을까? 처음에는 먹이를 잘 먹다가 나중에는
매일 공급되는 똑같은 먹이의 실증을 낼까? 섭취한 먹이는 장에서 흡수될까? 아니면 대변으로 전두 배설이 될까? 음식은 어떻게 준비되었나? 신선했나? 아니면 몇 주간 보관되었나?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해서 가열은 했나? 실험을 엄격히 진행하려면 노동력과 자원이 필요했다. 연구자는 주요 세부 조건에 여러모로 주의를 기울였다. 결핍과 질병 사이에서 제라틴위원회 활동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여의의 영양학은 무수한 과학적인 연구를 기반으로 발전하며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연구자들은 마장제가 선도했던 연구를 이어나간 끝에 동물 생존에 단백질, 지방, 탄소, 무기질, 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과학자는 음식의 에너지 함량을 측정해서 일량으로 표기했다. 생리학자는 발전한 화학 지식을 활용해서 정제된 영양소로 구성된 식단을 연구하여 영양소의 최소 필요 섭취량을 정의했다. 스위스 바젤 대학교에서 연구한 러시아 출신 의대생 니콜라이 루니는 영양학의 눈부신 발전을 이끌었다. 루니는 지가 전주를 먹어야만 또 생존할 수 있음을 발견했다. 먼저 그는 우유를 카제인, 주요 우유 단백질인 유지방, 젖당, 무기질로 분류했다. 그런 다음에 분리한 물질들을 한데 섞어서 쥐에게 먹였다. 쥐는 몇 주 만에 모두 죽었다. 우유의 주요 성분을 정제하는 과정에서 위랑 존재하지만 쥐의 존재에 꼭 필요한 무언가를 이뤘기 때문이다. 루니는 1881년에 논문에서 우유 같은 자연식품은 알려진 주요 성분 외에 생명에 필수적인 미지의 미량 물질을 분명히 함유할 것이다 라고 결론지었다. 이는 획기적인 통찰이었다. 루니는 자연식품에는 존재하지만 정제된 주요 성분에는 존재하지 않는 필수 영양소의 존재를 처음으로 인식했다. 비타민 발견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야 하는 사람을 단 한 명 꼽는다면 그것은 루닌이다. 그는 의학 문헌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외의 영양소 부족으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처음 언급했다. 오늘날 이러한 물질은 위량 영양소라고 불리며 루니는 이를 발견한 공로로 인정을 받을 자격이 있다. 루니는 저명한 생력자 구스타프 폰 분게에 의해 실험실에서 연구했으며 폰 분게가 본인이 쓴 유명한 교과서에서 루닌의 연구를 언급했는데도 이를 주목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30년이 지나도록 루닌이 우유를 각 영양소로 정제하는 동안에 이런 물질이 무엇인지 발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리와 복부가 부풀어 오르는 다음 획기적인 발전은 유럽의 대학 실험실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전초 기지에서 일어났다. 19세기 들어서자 인살이 주식인 지역, 이럴 때면 동남아시아, 인도, 일본, 필리핀에서 열대지방각기 병이 흔히 발생했다. 현재 비타민 B, 티아민 결핍으로 발생한다고 알려진 이 질병은 말초신경 퇴행을 일으켜서 다리의 근력 약화, 근육 소모처럼 등 저림 등의 증상을 유발했다. 병이 진행되면은 다리와 복부가 부풀어 오르고 결국 환자가 심부전으로 사망했다. 19세기 후반까지 각기병은 남아시아의 전염병에 맞먹는 사망 원인이었다. 쌀알은 세계의 전구체적으로 말하면 소화가 잘 되는 껍질인 황기와 세포층으로 구성된 얇은 은피, 또 다른 말로 밑강, 그리고 파란색 신백으로 구성이 된다. 실질적인 씨앗에 해당하는 쌀로는 신백의 아래쪽에 있다. 왕기를 벗기고 미간과 신백을 당기면 현미가 된다. 현미에서 신백을 감싸는 외부층인 미간과 쌀로를 벗기면 백미가 된다. 미간과 쌀로는 티아민을 함유한다. 신백은 대부분 전분이다. 사람들은 대개 현미보다도 백미를 선호했지만 절구와 절굿 공이로 쌀껍질을 벗겨내는 작업은 힘들었다. 따라서 18세기에는 백미가 사치였다. 19세기 초 중기로 작동하는 도정장치가 발명되자
백미는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에서 현미를 여치고 주식이 될 만큼 저렴해졌다. 쌀이 주식이 이렇게 했고, 당시에는 아무도 각기병을 이해하지 못했고 1870년대에 루이 파스테르와 로베르트 코흐가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을 확인한 뒤 세균 이론의 의학적인 사고를 지배하면서 연구자들은 불가이한 사이한 질병을 유발한 세균을 전부 찾기 시작했다. 당대의 통념에 따르면 각기병은 면대될 때 국가에서 신경독을 생성하는 세균이나 기생충에 감염되면 걸리는 질병이었다. 이러한 통념이 잘못되었다는 첫 번째 증거는 일본 해군 군의관 다카기 가네히로가 발견했다. 런던에서 의학 공부를 마치고 1880년 일본으로 돌아온 그는 흰 쌀밥에 생선을 조금 곁들여 먹는 하급 선원만 각기병에 걸린다고 밝혔다. 다양한 음식을 섭취한 고급 선원은 각기병에 걸리지 않았다. 다카기는 각기병이 전염병이라면 개국과 관계없이 함선에 탑승한 모든 선원에게 퍼졌으리라 예상하며 각기병은 전염병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각기병은 불충분한 식단 탓이라고 추정했는데 다만 그는 병의 원인이 단백질 결핍이라고 생각했다. 다카기는 식단에서 무엇이 결핍되었는지 잘못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일본 제국 해군을 설득해서 하급 선원의 식단에 보리를 추가했고 이 간단한 식단 변화로 일본 해군에는 각기병이 사라졌다. 그러나 일본 의사 대부분은 변함없이 각기병은 감염병이라고 믿었다. 이는 인간이 증거를 앞에 두고도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다. 일본 육군은 식단에 보리를 추가하기를 거부했고 그리하여 각기병이 병사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다카기는 자기를 얻으리며 보리 남족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여러 부사들에게는 다카기의 일화가 전해지지 않았다. 1886년 네덜란드는 기존 통념에 근거해서 동남아시아 식민지에서 각기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을 찾는다는 목표로 크리스티안 에이크만을 자바섬에 파견했다. 에이크만은 그러한 임무를 수행하기에 제격이었다. 그는 미생물학의 창시자 로베르트 코흐와 함께 연구한 내과이자 생리학자였다. 에이크만은 자바섬 바타비아 외곽의 군사병원에 딸린 열악한 실험실에서 연구했다. 처음에는 토끼로 실험하다가 가격이 더욱 저렴하다는 이유로 실험 대상을 닭으로 바꾸었다. 그는 각기병 환자의 혈액을 닭에게 주입하면서 이를 통해서 각기병의 원인 미생물이 전달되리라 예상했다. 대적은 혈액을 주입하지 않은 채로 상태로 두었다. 에이크만의 실험은 아무런 진전이 없다가 1889년에 환자 혈액 주입과 관계없이 모든 닭이 다리에 힘이 빠지더니 돌연 죽었다. 사체를 검하는 에이크만은 닭들이 각기병 환자에 마찬가지로 신경퇴행을 겪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보수적인 학자였기 때문에 닭이 각기병에 걸렸다고 가정하기가 어려졌고 따라서 닭에 발병하는 신경병이라는 의미로 폴리네우리티스 갈리나름이라고 붙였다. 한편 에이크만은 열대지방 각기병을 탐구할 실험 모델을 구축했다. 에이크만은 각기병이 전염병이라는 믿음을 고수하며 새로운 닭으로 다시 실험을 시작했다. 그리고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유기체로 인해 첫 실험의 닭들이 죽었을 가능성을 조사했다. 몇 달 동안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한 번 더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다. 닭이 갑자기 병이 걸리더니 돌연 건강해진 것이다. 닭은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사라지며 건강을 회복했다. 에이크만은 추가 조사를 통해서 실험실 닭에게는 가장 저렴한 쌀인 익히지 않은 통쌀을 먹였다는 것을 발견했다. 닭은 도정장치로 작동하는 모래 주머니가 몸속에 있어서 쌀껍질을 벗길 수 있다. 그런데 닭을 돌보던 실험보조원이 사육비를 절하고 싶다는 이유로 군사병원에서 환자에게 지급하고 남은 백미를 요리사가 기부하도록 주선했다. 통살에서 백미로 식단이 변하자 닭은 신경퇴행을 겪었다.
그로부터 몇 달 후에 새로 부임한 요리사는 군용쌀을 가져다가 민간의 닭에게 먹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통쌀을 다시 먹기 시작하자 닭은 건강해졌다. 에이크만은 세견 이루는 포기하기 싫었기에 실험 데이터를 이론에 맞추려고 했다. 그는 쌀을 감염시킨 미생물에게 독소가 생성되며 미강이 항독소 물질을 함유한다고 가정했다. 질병이 미생물이나 독소 같은 활성 물질로 인해 발생한다는 생각을 여전히 고수했기 때문이다. 영양결핍 같은 요인은 그의 생각과 거리가 멀었다. 에이크만은 잘못된 가설을 세웠지만 실험은 정확하게 수행했다. 그는 백미로 구성된 식단이 신경대형을 일으키며 미강을 식단에 추가하면 다시 건강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닭의 건강을 회복시킨 미강성 물질이 물에 용해된다는 것 또한 밝혔다. 에이크만은 1890년까지 자바섬에서 일하다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유럽으로 돌아온 뒤에 당대의 의과대학으로 유명했던 위트레흐트 대학교에서 명예 교수직을 맡았다. 그는 자바섬을 떠날 때까지도 세균에 집착하며 각 기병의 원인이 미생물이라고 믿었다. 생리학자 헤릿 프레인스는 에이크만과 공동으로 연구한 적은 없었으나 에이크만이 자바섬에서 하던 연구를 이어받고 열린 마음으로 문제에 접근했다. 프레인스는 에이크만의 실험을 반복하여 같은 결과를 얻었다. 백미 이외의 젖당, 감자 전분으로 구성된 탄수화물 식단이 신경대형을 처리한다는 것 또한 입증했다. 이러한 결과는 쌀이 미생물에 오염되었다는 가설이 참일 가능성을 낮추었다. 프레인스는 각 기병이 영양결핍증이라고 판단하고는 생명의 필수적이며 물에 녹는 영양소가 미강에 포함되어 있으나 도정 과정에서 제거되었다고 결론이 지었다. 그는 이 명백한 결론을 토대로 에이크만을 설득하여 1901년 논문을 발표하였다. 에이크만과 프레인스는 고립된 병원에서 가장 기본적인 도구로 연구하여 니콜라이 루닌의 결론을 입증했다. 기본 영양소와 열량을 적정량 설치할 때조차 미저 물질이 결핍되면 치명적인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이들은 루닌의 새로운 질병 모델을 검증하여 영양학 연구 역사의 이정표를 세웠다. 에이크만은 1929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다. 건강이 악화되어 시상식 참석을 위해서 스톡홀름을 방문할 수 없었던 그는 수상연설을 대신해서 장문의 편지를 보냈다. 에이크만은 동료 프레인스를 언급하지 않았는데 프레인스의 통찰이 없었다면 에이크만은 세균에 계속 매달리며 아무런 상도 받지 못했을 것이다. 급작스러운 사고혁명. 토머스 쿠는 1962년 출간한 영향력 있는 저서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과학은 본래 점진적으로 진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연의 작동 방식을 설명하는 동시에 사람들에게 널리 받아들여진 모델을 패러다임이라는 단어로 언급했다. 패러다임에는 모델을 확장하고 검증하는 과정에 적용하는 이론과 실현 방법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아이저 뉴턴의 운동법칙은 이러한 패러다임은 한 가지 사례로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의 천문학자가 행성과 천체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설명하는 데 뉴턴의 운동법칙이 도움을 주었다. 그는 과학이 순조롭게 발전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가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일컫는 급작스러운 도약이 일어나면 저 문제를 보는 참신한 시각과 새로운 모델이 과학적인 사고의 혁명을 일으키며 치명적인 패러다임이 이끄는 정생과학의 시대는 막을 내린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주창한 상대성 이론은 운동법칙을 이해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었다. 이 변화는 천문학자가 새로운 방법으로 천체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하늘을 관찰하는 새로운 방법을 설계하도록 이끌었다. 혁명이 일어나고 다음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정성과학이 진행되는 동안에 과학자는 지배적인 패러다임을 적용하며 실험을 수행해 오래된 문제가 걸리는 부족한 지식을 채우고 새로운 문제를 탐구한다. 정성과학이 막을 내리는 시점은
기존 패러다임이 설명하지 못하는 대상이 관찰되어 새로운 사고방식과 패러다임이 필요해지는 시기다. 에이크만과 그레인스의 연구는 패러다임 전환을 대표하는 사례다. 에이크만은 자바 섬에서 정성과학을 연구했다. 그는 닭을 대상으로 실험을 설계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서 지배적인 패러다임인 세균이론을 적용했다. 그리고 세균이론은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닭에게 일어날 때까지 그 이론을 적용했다. 결국 그는 자신의 관찰 결과와 그레인스의 주장을 바탕으로 각기병을 영양학적으로 설명하는 새로운 질병 모델을 강제로 받아들였다. 이 새로운 질병 모델은 획기적인 발전을 일으키며 다른 질병 또한 이해하게 해주는 길을 열었다. 첫 번째 질병은 괴혈병이었다.